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도 아직 2020년에도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니오라든지 니오오토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굉장히 투자 기회를 많이 놓쳤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중국에 대한 선입견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뭐 최근에 엔트그룹 사태에서 봤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국유기업의 부도 사태. 네. 두 번째 이제 엔트그룹의 상장 중지.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회계 감사 안 받는 거 다 상장 폐지시켜 버리겠다는 세 가지 문제를 좀 나눠봐야 돼요. 네. 첫 번째 그 중국의 국유기업, 뭐 이제 용매 에너지 회사가 국유기업이 회사채 부도를 하나 냈고, 중국에 이제 BMW 그 합작 회사가 있어요. 화천 BMW, 화천 바오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랴오닝 이 회사도 회사채 하나를 부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인가 그 칭화윤이라고 그 이제 칭화대학이 낸 회사,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자광국미라고 하는 자회사 회사채를 하나를 부도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인가는 그 칭화유니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50억 위안짜리를 또 부도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국유회사 한 3개 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중국 국유기업들이 이제 부도를 내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중국이 연쇄부도 나가지고 중국 어렵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 엉터리입니다. 많이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죠.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건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좀 깊이 들여다보고 안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철도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뭐 공사라고 이름 붙은 회사들이 이게 다 적자잖아요. 흑자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부도가 날 수가 있나요? 마지막에 부도 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무슨 국가가 부도 나야 부도 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도 국유기업이 저걸 부도를 낸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얘기 드린 그 회사들은 다 지방 국유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어난 또는 야오닝, 베이징 그 지방에 이제 있는 회사들이고 이제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앙 국유기업이 있고 지방 국유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국유기업의 경우는 지방 정부가 대주주예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방 이제 화천 BMW나 뭐 허난성인가 어디에 있는 그 용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대주주인데 중앙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 정부들이 지방 정부 경기 살리고 이러려고 회사를 부도내 버리면 대량 실업자가 나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회사를 구조조정해야 될 회사를 구조조정 안 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대줘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산소호흡기를 많이 달아주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우리로 얘기하면 좀비기업, 중국말로 얘기하면 깡시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업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방정부가 투자하는 것 또는 채권 발행하는 것, 이 대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통제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장사가 안 되고 현금이 빵꾸가 나니까 지방의 국유기업도 캐시플로가 빵꾸 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지방정부가 그 기업들한테 추가적인 투자를 해주든지 대출을 해주든지 뭐 신용공여를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그걸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정부의 가 대주주가 되어 있는 지방 국유기업들이 일부 회사채가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서 전체가 그렇자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 중국에 뭐 국유기업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 났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닌데 그럼 왜 중앙정부는 그런 액션을 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번 참의 좀비 기업은 정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를 한 3개 회사의 부도를 주가가 막아줬다고 하면 모랄 해저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어려운데 나머지 회사들도 자구 노력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 내면 국가가 또 돈 줄 건데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 10원 케이스로 날리는 겁니다. 근데 그 3개 회사가 다가 얼마가 부도 났냐면 2천억이 안 돼요. 부도난 금액이. 근데 그 회사 사이즈가 뭐 수조, 수십조짜리 회사들인데 그래서 돈이 1,000억이 없어가지고 이걸 부도를 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인 자광국미라는 상장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한 달 전에 부도를 냈어요. 그러면 그게 부도가 났으면 그 회사가 거래 중지가 돼야죠. 근데 지금도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그 북경은행이 신용 공여를 해줘가지고 네. 그 회사채를 연장을 시켰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다 끝난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중국이 문제가 있다, 부도난다, 뭐 국익에면서 이걸 뉴스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잘못됐다. 그다음에 네. 최근에 칭화유니그룹이 자기네 그룹이 발행한 50억 위안짜리를 이거를 부도를 했어요. 아. 그리고 4억 5천만 달러짜리 해외 이제 회사채를 하나를 또 부도를 냈고, 예.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서 그게 난리가 나는데 이제 칭화유니그룹은 어떤 회사냐면 네. 문교부가 대주주인 회사예요. 그래서 문교부가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그건 뭐냐면 문교부가 100% 지분을 갖고 이 칭화대학이 이제 그 투자를 한 회사가 바로 이 칭화홀딩스라는 지주회사예요. 네. 요 지주회사 밑에 예. 세 개 회사 그룹이 또 있어요. 하나가 칭화동방이라는 그룹이 하나 있고, 아. CD그룹이라는 게 하나 있고,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칭화유니그룹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칭화그룹이 다 거들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세 개 그룹 중에 한 개 회사가 칭화유니 회사다. 네. 근데 이 칭화유니는 이 칭화홀딩스가 이 지분을 51%를 갖고 네. 베이징에 있는 천쿵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49%를 낸 합작 회사예요. 네. 그게 칭화유니인데 그럼 이 회사가 왜 중국의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 어떻게 보면 굴기를 시키는 제일 주도 세력이 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그 의미는 네. 뭐냐면 그 사이에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 유럽, 미국을 상대로 기술이 없기 때문에 M&A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국가가 국유기업이 M&A를 들어가니까 전 세계가 다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그런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반대를 해서 다 이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국유기업이 들어가면 모든 나라에서 다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가야 된다. 아. 그래서 만든 것이 예. 칭화대학은 이게 방관판민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회사를 만들고 민간기업에 자본을 유치를 해서 요거는 민간기업.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51%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사장을 합니까? 아니면 49%를 가진 지분을 가진 주주가 사장이 되나요? 51%가 그렇죠. 네. 그러면 칭화유니의 그 대주주는 당연히 칭화대학에서 나온 사람이 사장이 돼야죠. 근데 칭화유니그룹의 회장은 네. 천쿵그룹의 사장인 이 자오웨이구라는 사람이 칭화유니그룹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유기업을 양을 탈을 쓴 늑대 요거를 껍데기만 민간기업으로 만들고 근데 이 기업이 나서서 한국의 뭐 반도체 회사 또 미국의 마이크론 이걸 M&A를 하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죠. 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메모리 쪽은 이 칭화유니그룹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칭화유니그룹의 민간 경영자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벌써 이제 뭐 4,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성과가 지금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칭화유니그룹을 놓고 보면 그럼 이 경영자가 칭화유니 중국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국산을 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를 보면 사이트를 조회를 해보면 127개 기업에 예. 이 사람이 뭐 대주주, 사장, 회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칭화대학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민간 기업의 경영자를 모셔다가 정말로 올인해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게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의 답은 뭐냐 그러면 경영자를 갈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도를 국가 기업이 51% 가진 기업을 부도내냐 그건 아니고 이것을 하나를 안 막아줌으로 인해서 이것의 귀책 사유가 경영자인 당신이 회사에서 내부 캐시플로우를 못 만들어서 그렇다는 걸로 귀책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에 그 자웨이구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의 CEO 말고 칭화그룹에서 새로운 공동 CEO를 하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영자 교체의 수순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49% 51% 지분에서 칭화그룹이 중경시에 어떤 이제 펀드를 하나 유치를 해와서 그 회사가 33% 지분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칭화그룹, 중경시 합치면 66%가 되는 거죠. 네. 개인 기업은 33%. 그럼 언제든지 민간 기업 경영자를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스토리가 지금 칭화유니의 이번에 회사채 부도의
정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유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나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가 부도나서 이 반도체 굴기가 엉망이 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라는 거야. 거기에 배경은 민간한테 맡겨놨던 그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관여를 해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를 시키겠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중국 국유기업들이 다 부도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완전 넌센스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자세히 깊이 보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무조건 틀린다. 그렇게 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회계 투명성 문제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한 거 네. 이거 다 상장 폐지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미국 돈으로 중국이 기술 개발하고 미국을 다시 공격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알리바바나 탄센트가 이게 중국에서 다 장사를 하면서 네. 얘들이 이제 미국하고 홍콩에 상장해서 미국 투자가들의 배를 불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서 서로가 생각이 달라요. 네. 근데 누구가 맞냐는 것은 주먹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쪽에서 보면 튀어나오고 이쪽에서 보면 그렇죠.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트럼프가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거 다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펀드 사지 말고 지수 편입해서 다 뺀다 그러는데 중국은 다 와라. 미국에서 공장 빼가지고 다 상해나 이쪽으로 모여 다 상장시켜줄게. 거기서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주고라고 일한 이득을 미국 투자가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 먹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된 게 보면 대략 한 350개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달러예요. 만약에 이것이 홍콩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홍콩 시총의 거의 30-40%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홍콩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이 다 홍콩으로 와버리면 우리 홍콩에서 홍콩 마켓캡이 30-40%더 늘어나는 효과가 예. 생겨요.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문제고 그래서 한국의 많은 투자가들이 중국 기업들 회계를 어디서 받았냐 감사를. 그래서 이제 조건은 뭐냐면 그 샤베녹슬리법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 회계감리위원회에 회계위원회에 감사를 받아야 돼요. 감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은 뭔 짓을 했냐면 미국이 중국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네. 중국 기업의 경우는 회계감리를 중국 감독원이 감리한 것을 그냥 받아주는 걸로 MOU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회계 감리를 했는지 미국의 회계 감리원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의 회계 감리 자료도 미국이 회계 감리를 하게끔 요걸 2022년부터 이거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거기다 회계 자료를 내지 않으면 네. 그러면 3년 연속이 되면 이거는 상향 폐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미국이 얘기하는 회계 감리에 관련된 이제 부실 회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한국의 투자가들이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한 거 재무제표를 봤더니 회계 감사가 다가 미국 회계법인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이것이 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VI 구조라고 그러는데 네. 그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 기업 예를 들면 아리바바나 뭐 이런 기업들 신동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게 외국인들이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아리바바보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예를 들면 야후라든지 소뱅의 손정희한테 투자를 받아요. 네. 근데 그럼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금지 업종에 투자하는 건 불법이에요. 위법이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리바바를 그 케이만인 예를 들면 이제 그 면세 지역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 회사가 홍콩에다가 면세 지역에다가 100% 자회사를 페이퍼 컴퍼니 또 하나 만들고 요 회사가 중국 안에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하나 또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건 서로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요 회사가 이게 지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야구나 이게. 그래서 네. 뭐를 했냐 그러면 요 회사가 아리바바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은행이 제가 아리바바예요. 저한테 대출을 1,000억을 해줬어요. 예. 그럼 저한테 대출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우리 회사의 이익을 예. 예를 들면 KB은행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예. 대출해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로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요렇게 만들고 대신 저하고 계약을 해서 1,000억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을 지분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6가지 계약을 동시에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지분을 갖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돼. 그게 VIE 구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것이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니까 감사를 받고 상장을 하는 것은 저 케이만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나스닥에 상장이 된 거예요. 그 감리는 미국 회계법인이 감리를 한 거고 네. 여기에 실제적인 실체 기업 이것은 중국 회계법인이 감리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건 대출회사이기 때문에 대출해 줬기 때문에 그 구조로 해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전부 미국계 회계법인 글로벌 회계법인이 감사를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실체 자회사 대출을 해준 이 본체 회사들의 재무자료가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022년 1월부터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제 부도가 나냐 이게 아니고 뭐 부실행위 이게 아니고 3년 연속으로 걸려야 돼요. 그러면 2024년에 예. 문제가 됐을 때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액션을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고서 뭐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냐 이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스토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안에 들어가는 스토리를 2단계를 더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거기에 실행을 하려고 하는 기한 이걸 놓고 보면 시작은 2022년 1월부터고 그것이 3년 연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024년에 퇴출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중국 기업들이 생각을 하겠죠. 예. 국내 기업이 부실하다 그러면 자진 상장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사이에 부실회계가 있었으면 그것을 수정 재무제표를 만들든지 뭐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실 문제는 당장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트럼프의 의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정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이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물론 회계 투명성은 더 심각하게 봐야 되겠지만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2조 5천억짜리 기업들이 다 빠져서 갚버리면 네. 이 그만큼 수수료 수입부터 시작해서 IB 수입을 못 받게 되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 그래서 월스트리트 예.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싹 빠져서 앞으로 상장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미국 금융계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못 받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전한 이 이제 행정명령이 예. 계속 주석이 될 거냐 네. 그것은 퀘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네. 소장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가 지방 그 정부의 맞배기로 경영을 더 건전하기 위해서 부도를 내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이번에 시장의 큰 이슈가 엔트그룹이 그 며칠 남겨두고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요, 예. 이제 우리는 그것도 이제 좀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뭐 유튜브 방송들에서는 마윈이 겁없이 중국의 금융당국자들 앞에서 금융당국자들을 대들었다. 이제 예. 훈수를 줬다, 한 수 가르쳤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전당포 얘기예요. 그래서 마윈이 엔터파이낸셜 상장하기 전에 공모까지 끝낸 상태에서 중국의 루자스이 포럼이라는 것이 상해에서 매년 열려요. 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여의도 금융 포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은 거래소가 북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해에 있죠. 네. 그래서 미국하고 똑같이 정치 도시는 베이징이지만 경제 금융 도시는 뉴욕처럼 네. 중국의 뉴욕은 샹하이죠. 거기서 포럼이 열리는데 거기는 뭐 금융당국의 모든 수장들이 증권감독, 은행감독, 한국은행 네. 다 옵니다. 네. 그리고 역대 수장들도 다 와서 한 말씀씩 하는데 거기서 마윈이 발언할 수 있는 발표를 할 수 있는 이제 포럼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마윈이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중국의 은행들은 전당포 영업을 한다. 그래서 담보가 있어야만이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네. 지금 자기네가 하고 있는 핀테크, 특히 이제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사람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용평가만 해서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이것이 예를 들면 30조, 50조 되는 영업실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은행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처럼 이런 빅테크를 갖고서 신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훈수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금융당국자가 노발대발해서 바로 엔터파이낸셜 IPO 중지시키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시진핑이 대노해가지고 그걸 스톱시켰다 이렇게 막 쓰는데 예. 그 말이 될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에서 어떤 민간업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은행감독원장이 화가
나서 거래소가 화가 나서 예. 상장 중지시킨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네. 대통령이 예. 화가 나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설사 정말로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하다 대통령이 그걸 명시적으로 하면은 그건 나라 망신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안 하는 거는 거래소 이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IPO 담당하는 상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감독원이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제가 볼 때 완전 엉터리 소설을 쓰는 거고요. 예. 근데 그것도 안을 들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묘하게 오비락이에요. 이미 중국이 스케줄링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데 예. 거기에 공교롭게 엔터파이낸셜이 상장을 들어왔고 그 바로 직전에 마윈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뭘로 봐야 되냐면 예. 반독점법을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번에 엔터파이낸셜 문제는 회계나 무슨 마윈의 발언 문제가 아니고 이미 중국 정부가 스케줄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은 이 2008년인가 6년에 예. 반독점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별로 시행을 안 하다가 예. 2020년 1월 달에 반독점법을 개정을 해요. 네. 그러면서 2020년 1월 달에 반독점법을 개정을 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인터넷 산업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을 추가적으로 더 세세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지금 묘하게 아리바바의 자회사 엔터파이낸셜이 상장 절차를 밟는 그 공모까지 끝낸 그 사이에 그 다음번에 자기네들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을 시행하겠다는 걸 발표를 해요. 근데 문제는 반독점법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죠. 예. 근데 이것을 증권거래소라든지 감독원의 실무자들이 이쪽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이유가 없죠. 예. 이걸 안 하는 와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감독원하고 거래소가 상장을 하기 위한 공모까지를 끝냈는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이 법안을 보면 엔터파이낸셜의 수익 모델 자체에 근본적인 치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공정거래법에 놓고 보면 불공정한 인터넷 회사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예. 뭐냐면 예. 엔터파이낸셜의 전체 예. 수입의 한 47% 절반 가까이가 예. 소액 대출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소액 대출은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예. 국민은행이 100억을 예금을 받아서 예. 대출을 하게 되면 예. 당연히 이제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예. 그중에서 20%를 또는 예. 10%를 한국인당 지준 예치를 해야 되죠. 예. 그럼 예를 들어 지준율이 10%라 그러면 90억만 대출을 해주고 예. 그리고 90억이 다시 예금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예. 또 10%를 뺀 예를 들면 그 8억 9천 예. 요렇게 이제 이 안전장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바젤 2, 3 협약에 따르면 이 총자산 뭐 자기 자본의 예를 들면 몇 배만큼만 대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엔터파이낸셜 금융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IT 기업이니까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수신 기능이 없잖아요.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예.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대출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엔터파이낸셜은 여신 기능만 있고 수신 기능이 없는데 이 회사가 자본금 몇십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대출을 뭐 거의 3천억 가까이를 했다고. 그지 어떻게 했냐면 자금 조달이. 예. 그 자금 조달의 메커니즘이 바로 뭐냐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ABS를 쓴 겁니다. 그래서 100억의 자본금이 30억인데 예. 이걸 소액 대출해서 30억을 해주면 매출 채권이 생기죠. 30억을. 예. 그럼 그것도 사실은 대출이 끝이죠. 더 이상 자금이 없으니까. 네. 근데 엔터파이낸셜이 한 것은 그 정책의 허점을 쓴 겁니다. 아. 이 제도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30억 대출 나간 소액 대출 채권을 이걸 ABS를 만들어서 유동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30억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대출 해줄 때마다 수수료를 떼먹는 거고 예. 그러면 30억을 또 ABS에 30억에 또 30억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60억을 대출해 효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60억을 또 ABS를 만든 거예요. 이게 무한 루프로 돌아갔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을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예. 중국의 대기업, 국유기업이 아니라 전부 개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 당국이 보면 이것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똑같다. 만약에 리스크를 사전에 예. 그렇죠. 만약에 이제 소액의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져서 부도가 나면 거기서 10%만 부도 나면 네. 이거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네. 이게 무한 루프로 이게 돌아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ABS 구조를 통한 소액 네. 대출의 메커니즘은 이건 잘못이다. 실제로 은행 대출 업무하고 똑같은데 네. 이것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만약에 10%만 날아가면 원본이 날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금융상품 자체가 그걸 인수한 금융기관들이 다 부도가 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건 핀테크 회사였기 때문에 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감독원이 IPO를 하겠다고 왔는데 얘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니까 이건 서프라임 모기지 구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전체 뭐 수입의 47% 가까이인가가 여기서 나는데 이게 감독원의 규제에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자본금의 1.3배, 1.5배 그렇게 되면 자본금이 예를 들어 30억이라고 그러면 60억밖에 대출을 할 수 없는데 네. 이게 3천억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만큼은 대출을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죠. 은행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예. 바젤3 협약에 예, 따르면. 예. 그렇게 되면 전체 수입의 47%가 아이러니하게도 10%로 줄어들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럼 나머지 37%만큼이 날아가게 되면 엔터 파이낸셜의 시가총액이 아마 68달러인가 68위안으로 IPO를 예. 하게 되면 350조 가까이 돼요. 예. 그런 350조에서 90%가 줄어든다. 이 그만큼 줄어들면은 시총이 이게 350조가 아니라 예. 100조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투자가들은 이미 공모를 했지만 이 지금 이 회사의 메커니즘을 보고 이것은 중국이 이제 공정거래법 그리고 대출규제법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시행을 해버리면 이 수익 모델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당국이 보통의 경우에 뭐 회사 하나를 상장시키거나 폐지를 시키는데 그럼 감독원이 그냥 결정해버려 가면 되는데 예.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한국은행 예를 들면 거래소, 사자가 다 모여서 일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사태를 자기네들이 이게 핀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체크를 못했던 거래소하고 감독원은 상장 절차만 했고 이 공정거래법이나 이 대출규제법에서 이 체크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것이 액션이 되게 되면 엔터파이낸셜 자체의 시가총액이 공모금액의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중국만 한 게 아니라 홍콩에서도 IPO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상장하고 나서 이 규제가 들어오면 주가가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을 때 그 후유증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IPO를 중단시킨 거예요. 아, 선에.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예. 이 자본금의 뭐 예를 들면 그 3배 이상으로 나갔던 대출 이거 못한다. 그럼 그만큼 줄여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핀테크 회사니까 예를 들면 그 전국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다 대출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다 뭐 제재를 넣는 것도 보면 중국은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나 뭐 이런 것도 증권사도 보면 지역별로 이게 인가가 나요. 네. 근데 이것은 핀테크 회사니까 중국의 31개 성한테서 라이센스 없이 다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새로 도입한 것은 매 각 성마다 네. 라이선스를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31개 성을 상대로 영업, 근데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그 법인마다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출의 여력이 확 줄어들게 되고 설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 규제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 규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엔터파이낸셜의 시가총액은 이것은 달라진다.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고 네. 아리바바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 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리바바의 시가총액 중에서 그 엔터파이낸셜의 IPO를 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아리바바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가총액이 이런 수익 모델의 변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것이 확 짜부러들게 되면 아리바바의 시가총액도 방금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리바바 주가가 이 10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진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 보고서 뭐 주가 차트만 봤더니 많이 흘러내려서 이걸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건 완전 넌센스라는 겁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만이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다가 주가가 이제 헤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반독점법이 있어요. 그 반독점법을 놓고 보면 예. 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자기네가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을 이제 이 불리하게 만들거나 예.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빅데이터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이 꼬셔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게 하거나 네.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항에 놓고 보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51% 지분을 가지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죠. 네. 그럼 그놈은 당연히 제재가 맞는데 예. 지금 중국의 반독점법을 놓고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놈이 예를 들어서 66%를 가지면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등록이 돼요. 아. 세 놈이 75%를 가지면 그 세 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터넷 기업은 속성상 그 위너 텍스 올 1등 하는 놈이 다 먹죠. 그러다 보니까 1등 하는 놈의 시장 점유율이 90%, 80%, 70%, 60%가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에서 아리바바가 예를 들면 60%를 먹고 네.
딩동이 20%를 먹고 그런데 그게 핀두오도는 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시장 지배력 사업자는 60%를 가진 알리바바만 시장 지배력 사업자인데 지금 세 개 회사를 합쳤을 때 이게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핀두오도처럼 5%밖에 안 되는 놈도 공정거래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재 대상에.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핀두오도 같은 5%짜리 회사도 정부 규제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시장을 거의 60%, 70%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을러머라든지 이런 세계 회사들의 지분을 합쳐버리면 이게 이 시장 점유율 90% 넘어간다고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다가 규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다 흘러내리는 이유는 이 반독점법이라는 사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말씀드렸던 엔터파이낸셜 같은 회사 같은 경우들은 네. 그런 정부 규제가 예정대로 1월 달에 개정하겠다고 그랬고 9월 달에 개정안이 나왔고 그것이 시행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IPO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모르면 네. 중국은 저거 말도 안 되는 나라야. 어떻게 이 공모까지 다 해놓고 역시 신뢰가 없다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대통령이 네. 저거를 네, 중단을 시즌 시키는 네. 엉터리 나라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안을 자세히 체크해 보면 중국으로서는 이미 만들어진 플랜이 있었고 플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묘하게 두 가지 이벤트가 마윈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발언 실수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하고 공정거래당국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같이 터졌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을 중국을 깊이 들여다서 놓고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보면 이것은 그냥 시장에서 보는 해프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들은 이것은 다시 리밸류에이션 해야 돼. 그냥 주가가 뭐 20% 빠졌다고 10% 빠졌다고 그래서 It's time to buy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중국의 정책을 다시 리밸류에이션 해보고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재평가해야 됩니다.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엔트그룹이 그 상장해서 직전에 암초를 만난 거는 어떻게 보면 반독점법에 의해서 좀 더 중국도 자본시장이 이제 견고하게 가야지 궁극적으로 미국하고 붙어서 확실하게 이제 주환이 될 수 있을 텐데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